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을 맞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고 주전자에서 끓는 물소리도 익숙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 요즘은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 아들은 7년 전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손주도 더 이상 내 기억 속에서만 자라는 아이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아버님 저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7년. 정확히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 전며느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님, 지금 누구 찾아오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아버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아니, 당분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누가 와도 아들이어도 택배라도 문 절대 여시면 안 돼요. 손에서 수화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다. 대체 무슨 소리냐? 7년 만에 전화해서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아버님, 현관문 잠겨 있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철문에 달린 잠금 장치. 분명 잠겨 있었다. 잠겨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숨소리가 들렸다. 다행이에요. 아버님, 오늘은 절대 외출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그때였다. 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전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아버님, 지금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죠? 절대 열지 마세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은 문손잡이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7년 전 모든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왜 지금 이 순간 내 집 현관문 앞의 위험을 먼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집안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다. 또 급하지도 성급하지도 않은 소리. 마치 이 집 구조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숨을 죽였다. 아버님 움직이지 마세요. 전며느리의 목소리는 7년 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다. 그때의 그녀는 늘 참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밖에 누가 있는지 알아? 잠시 침묵.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을 찾고 있는 건 맞아요. 나는 현관 옆 작은 창으로 밖을 내다보려다 그만두었다. 괜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상대가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까 봐서였다. 아들이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전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적어도 지금 문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또다시, 또,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들렸다. 마치 귀를 문에 대고 안의 기척을 살피는 듯한 느낌.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대체 누군데? 아버님, 7년 전 제가 왜 갑자기 이혼했는지 진짜 이유 알고 계세요?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아들이 잘못했겠거니, 성격 차이겠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전며느리는 그저 말없이 짐을 싸서 나갔고 아들은 술에 취해 끝났다고만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때요, 저는 아버님 댁에 전화도 못 드렸어요.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켜봤다고? 네. 아버님 집 출입 시간 혼자 사신다는 것까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 위에 달린 체인 잠금까지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젊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딱 중간쯤의 목소리. 택배 왔습니다. 전며느리가 바로 말했다. 아버님, 대답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식으로 확인부터 해요. 나는 입을 꽉 다물었다. 잠시 후 문을 긁는 듯한 소리, 뭔가를 메모하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는 발소리. 그제야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제 간 건가? 지금은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나는 거실에 주저앉았다. 전화기를 잡은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전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전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 아드님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나 보증 같은 거 최근에 서명하신 적 없으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다. 몇 달 전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와 형식적인 서류라며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던 날, 나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도장을 꺼냈었다. 있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아버님, 그게 시작이에요. 창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람만 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집의 평온이 이미 금이 갔다는 걸. 그리고 7년 동안 침묵했던 전며느리가 이제야 입을 연 이유도, 문을 열지 않은 선택이 내 노년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시작일지, 그 답은 아직 문 밖에 남아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전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아버님, 제가 이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숨소리만 들렸죠. 나는 소름이 끼쳤다. 아까 현관문 앞에서 들리던 그 숨소리가 떠올랐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아직 아버님이랑 엮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럼 왜 지금에서야 연락한 거냐?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아버님 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7년 동안 저는 계속 도망 다녔어요. 주소를 옮기고 직장을 바꾸고 전화번호도 수없이 바꿨죠.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같은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같은 시장에 다니고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며 살았다. 그 사이에 그녀는 숨어 살고 있었다. 아버님, 아드님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빌린다고?
네, 돈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다. 사업이랄 것도 없고 투자랄 것도 없어요. 서류만 필요했죠. 도장 하나, 신분증 사본 하나. 나는 눈을 감았다. 몇 달 전 아들이 웃으면서 건네주던 그 서류 봉투가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처음엔 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친 거예요. 이혼은 핑계였고요. 그럼 그 빚은 이미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는 다른 사람 이름이 망가지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녀의 숨이 조금 가빠졌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아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혼자 사시고 연세 있으시고 집도 오래됐지만 명의는 깨끗하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아드님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철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잠겨 있는 문이었기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확인하고 있었다. 아버님, 지금 집 안에서 불 꺼져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녀가 보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작게 대답했다. 꺼놨다.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 안에 계신지부터 확인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단 하나예요. 문을 여는 순간 아버님 이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다. 그저 이미 겪어본 사람이 전해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7년 전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지금의 이 전화는 늦게 도착한 경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남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이 집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그때 현관 쪽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비밀번호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였다. 삑, 삑. 틀린 번호를 누를 때 나는 짧고 무심한 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님, 전며느리의 목소리가 확연히 낮아졌다. 혹시 비밀번호 아드님이 알고 있던 번호 아닌가요? 나는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대었다. 예전엔 알고 있었다. 바꾸셨어요? 아니,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게 탄식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삑, 삑. 이번에도 틀렸다. 그러다 잠시 멈췄다. 그 다음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7년, 7년 동안 점점 전화기 속 목소리로만 남아있던 아들. 아버지, 저예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조금 피곤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발을 옮기려다 전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문을 여는 순간 이름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버지,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불 꺼져 있어도 소리 다 들려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왜 왔냐? 문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말을 했다. 아버지, 잠깐이면 돼요. 서류 하나만요. 그 말에
전며느리는 즉각 말했다. 아버님, 대답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 그때 찍어주신 도장 있잖아요. 그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왔냐? 해결하려면 아버지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들은 늘 그 말을 썼다. 아버지 집 명이면 금방 끝나요. 아버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전며느리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 그 말 제가 7년 전에 들었던 말이에요. 문 밖의 아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버지, 문 좀 열어봐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바라봤다. 잡기만 하면 아들이고 놓치면 부모가 아닌 것 같았다. 그때 전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아드님은 아버지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을 보러 온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쳤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문 열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문 하나가 부모와 자식을 가르는 게 아니라 진실과 미련을 가르고 있다는 걸. 나는 아주 낮게 말했다. 돌아가라. 문 밖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아들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협박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두려워했다. 아들의 발소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멀어졌다.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나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문을 사이에 두고도 무언가가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아버님, 지금은 괜찮아요. 전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느슨해졌다. 간 것 같구나. 네. 하지만 오늘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불을 켰다. 불빛이 켜지는 순간 이 집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아버님, 혹시 현관 앞 뭐 놓여 있는 거 없어요? 나는 문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봤다. 현관 매트 위에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가 하나 있다. 절대 바로 만지지 마세요. 나는 그대로 손을 멈췄다. 사진 찍어서 누가 두고 갔는지만 확인하세요. 휴대폰으로 봉투를 확대해보자.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다. 아버지께 아들의 글씨였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문은 열지 않았다. 아버님, 그 봉투 안에는 서류 사본이나 인감 관련 종이일 가능성이 커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아버님은 아직도 아들로 보시니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관리사무소 연락처 있어요? 있다. 지금 전화해서 오늘 방문 기록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나는 그대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관리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오늘이요?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남자 2명이 다녀갔습니다. 2명이요? 네. 낮에는 택배라고 했고, 저녁엔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다. 아버님, 혼자가 아니에요.
전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아드님은 늘 그래요. 앞에는 자기가 나오고 뒤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벌어서 마지막으로 지켜온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집이 서류 몇 장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아버님, 내일부터 행동을 바꾸셔야 해요. 어떻게 말이냐? 첫째, 비밀번호 오늘 안에 바꾸세요. 둘째, 인감도장 집에 두지 마세요. 셋째, 아드님 연락 전부 기록으로 남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님,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건 부모의 실패가 아니라 어른의 선택이에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다. 나는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문을 열지 않았지만 아들은 이미 내 삶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싸움을 시작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금만 눈을 붙이면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아침이 밝자 나는 전며느리와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외투를 걸쳤다. 아버님, 오늘은 주민센터부터 가셔야 해요. 거길 왜? 아드님이 아버님 이름으로 뭘 해놨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주민센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볐다. 노인, 젊은 부부,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까지.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가 나처럼 자기 이름을 지키러 온 걸까? 창구에 앉은 직원은 차분하게 물었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명예 관련 확인 좀 하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동안 전며느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죽였다. 잠깐만요.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르신, 그 부름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최근에 위임장 발급하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드님 앞으로 한 건이 접수돼 있어요. 전며느리가 즉각 말했다. 아버님, 날짜요. 직원이 서류를 가리켰다. 3달 전입니다. 그날을 나는 기억했다. 아들이 도장 찍어달라며 웃고 있던 날. 이거요, 직원이 말을 이었다. 일반 위임이 아니라 포괄 위임이에요. 포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울렸다. 재산, 금융,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권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깊게 붙였다. 다만 직원이 말을 덧붙였다. 아직 실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 말에 간신히 숨을 쉬었다. 아직 일하는 건 준비만 해둔 상태죠. 전화기 너머에서 전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취소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취소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다.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처음 알았다. 주민센터를 나서자 전며느리가 한마디를 더했다. 아버님, 이제 반쯤은 막은 거예요. 반쯤? 네. 나머지 반은 증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님, 저 예전에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 7년 전 아드님이 제게 했던 말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온 문자도요. 그녀가 파일 하나를 보내왔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름만 좀 쓰면 돼. 가족끼리 왜 그래? 어차피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어. 그 목소리는 아들의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다. 아들은 우발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었다. 이건 오래 준비된 일이었다. 아버님,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뭘 말이냐? 가족으로 덮을 건지 아니면 어른으로 지킬 건지. 주민센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전날보다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전며느리에게 말했다. 이제 숨지 말아라. 그 말은 그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집에 불을 켜두었다. 전날과는 달리 커튼도 열어두고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틀어놓았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표시였다. 아버님, 오늘 밤에 다시 올 가능성 높아요. 전며느리의 말은 예상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다. 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번엔 피하지 마세요. 대신 기록하세요. 나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두었다. 밤 9시를 조금 넘겼을 때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사람이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확실히 달랐다. 쾅, 쾅, 예의도 간격도 없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숨이 가빠 있었고 짜증이 묻어 있었다. 문 여세요. 오늘 안에 정리 안 되면 곤란해져요. 나는 문 뒤에 서서 낮게 말했다. 무슨 곤란이냐?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 말 뒤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섞였다. 어르신, 가족끼리 해결하셔야죠. 그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감정이 없었다. 전며느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말했다. 아버님,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무예요. 나는 문고리를 꽉 잡았다. 돌아가라. 잠시 침묵. 그러다 아들이 낮게 웃었다. 아버지, 그 여자랑 아직도 연락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인생, 그 여자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망가진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문밖이 조용해졌다. 아버지, 그럼 이건 아셔야죠. 문 아래로 서류 몇 장이 밀려 들어왔다. 등기부 등본, 대출 신청서 사본,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위임장 복사본.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남자가 차분하게 덧붙였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 말에 문 밖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 제복이 보였다. 전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흔들렸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끝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 집 앞에서 처음으로 뒤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